dry martini, lemon peel, shaken, not stirred. Vodka martini,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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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tirred. 한 나라의 영화 산업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는 걸까요? 영화 제작자들이 쉽게 백만장자가 되는 환경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영화들이 제작돼서 더 많은 관객들을 모으는 상황일까요? 쉽게 단언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 산업의 건강성을 가늠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요. 이른바 감격과 전율 지수입니다. 이런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흥분과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목격하느냐가 우리 영화기가 전성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늠자란 얘기죠. 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영화계에는 분명 전성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더 이상 영화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토론하지 않는 대신 냉철한 소비자의 입장이 돼서, 그러니까 비용 대 효용의 틀로만 품평을 늘어놓는데 익숙해 있죠. 감격과 전율지수 제로입니다. 새롭고도 도발적인 영화 언어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흥분에 몸서리치고 감격에 겨워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최근에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자, 그런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광의 영화 쉐이킷 5월 마지막 주 방송 출발합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온 최광희의 영화 쉐이킷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네, 얼마나 훌륭한 방송인지 다 아는, 그러나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네, 영화 전문 프로그램 최광희의 영화 쉐이킷입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이 방송은, 네, 녹음 방송입니다. 저희는 녹음 방송을 생방인 것처럼 척하면서 그렇게 그딴 짓 안 합니다. 예, 녹음 방송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 덴버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이 순간에 저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의 누님집에서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해서요. 저희 형, 작은 형이 50 먹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나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네, 사비를 털어서 우리 작은 형을 데리고, 우리 작은 형이 한량이라 또 돈이 없어요. 데리고 제가 덴버에, 네,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저도 여러분과 함께 덴버에서 데이터 로밍을 통해서, 네, 이 방송 최강의 영화 쉐이킷 제가 하고 있는 목소리를 좀 듣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프리랜서에게 휴가는 사치죠.
제가 일주일 넘게 외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한 주 전 모든 방송을 다 2주분씩 다 녹화, 녹음하고 막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나 휴가 가니까 한 주 쉴게. 네, 이러면은 뭐라고들 할까요? 그냥 쭉 쉬세요. 네, 앞으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럴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프리랜서도 인간인지라 휴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과 함께 누님을 만나러 미국으로 가는 그런 휴가를 계획을 했고요. 지금 미국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집이나 자동차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집은 그냥 다리를 뻗을 수 있으면 그만이고요. 차는 굴러가면 그만입니다. 필요할 때 그냥 탈 수 있으면 되고요. 뭐 나중에 큰 집에서 살겠다 이런 야심도 없습니다. 버는 족족 씁니다. 네, 지난해에도 돈 모아서 이탈리아에 갔다 왔고요. 올해는 또 돈 모아서 형하고 같이 미국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노후 대책 어떻게 할 거냐고 주변에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너 그렇게 맨날 버는 대로 맨날 쓰고 돈 안 모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어떡할래? 노후요?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죠. 네. 국가가 만약에 제 노후를 책임 안 지면요. 저는 청와대에 들어 누울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어 누우실 거죠? 어릴 적에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멸망한다. 인류는 전멸한다. 그런데 딱 한 명, 나 혼자만 살아남는다. 텅 비어버린 백화점에서 실컷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는다. 근데 살다 보니 좀 외롭다. 많이 외롭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 말고도 무려 10명의 미녀가 살아남은 것이다. 그들은 나를 발견하고 서로 유일한 남자 생존자를 차지하겠다고 다툰다. 나는 그들의 싸움을 억지로 뜯어 말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 모두의 연인이자 남편이 돼주겠어요. 이런 불운한 상상 비단 저만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인류 멸망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를테면요, 무인도에 백옥같이 아름다운 여성하고 단둘이 표류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공상. 네, 리비도가 끌어넘치던 시절에 한두 번쯤 안 해보신 남자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남자분들 어떠신가요? 고개가 끄덕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왠지 나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괜한 착각에 빠지면서 이것을 아전인수의 공상극으로 만들어보는 재미. 나름 쏠쏠하죠. 이런 재미를 영화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인류 멸망을 담은 저 숱한 영화들. 겉으로는 환경을 내팽개치고 개발을 향해 내달리거나 전쟁을 일삼는 문명을 준엄하게 비판하고 인류의 자성, 신 앞에 겸손을 촉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다 성가시고 귀찮은데 세상이 이대로 그냥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전 지구적인 사디스트적 욕망을 스크린 위에 펼쳐놓음으로써 관객들의 동조심을 잡아채는 것이다. 라고 이제부터 저는 주장을 할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관객들 모두가 꿈꾸는 대로 그들의 감정이입 대상, 그러니까 주인공은 살아남아야 하죠. 조금 더 나아가면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큼은 또 역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2012라는 할리우드 재난영화 기억하시죠? 이 영화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하고 나서 러시아 거부의 리무진 운전기사로 살아가는 잭슨, 그리고 그의 전적 케이트, 그리고 그의 두 자녀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생각해보면 참 잔인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할 신의 아들이라는 증명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님에도 이들을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그와 동고동락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는지 지금부터 쭉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무너져가는 미국 땅에서 어렵사리 수송기를 섭외해 주인공 가족을 저 멀리 중국까지 실어 나르면서 불굴의 투혼을 부여준 러시아 젊은이. 결국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들을 먼저 살려놓고 자신은 비행기와 함께 천길 벼랑 끝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잭슨 가족을 나몰라라 한 싹수 없는 러시아 부자, 얘는 죽어서 마땅하다 칩시다.
어쩌다가 이들 가족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러시아 거부의 젊은 정부. 이 여자는 왜 다른 이들 다 사는데 혼자 물에 빠져 죽나요? 주인공 잭슨의 전처의 현재 남편이자 잭슨의 아들 노아가 아주 좋아하는 새아빠. 비행기까지 조종하며 엄청난 공헌을 합니다만 끝내 희생자 대열에 합류하고 맙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희생을 딛고 잭슨 가족은 온전히 살아남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처의 남편이 제거됐고 그 자리를 잭슨이 잽싸게 꿰차게 들어가면서 영화는 부부 화해 모드로 급전환하죠. 방금 자신의 남편을 잃은 여자는 살아남은 전 남편에게 주저없이 I love you,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잭슨은 전처를 되찾고 싶고 아이들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인류 멸망은 지질이 공상의 일상에서 탈피해서 다시금 따뜻한 가정으로 회귀하고 싶었던 잭슨의 욕망을 실현해주기 위한 전 지구적 글로벌 이벤트였던 셈이었던 거죠. 이쯤 되면 인류 멸망을 받아들이고 가족들과 끌어안은 채 장엄한 최후를 맞이한 노잉이란 영화의 니콜라스 케이지가 존경스러워질 정도입니다. 적어도 그는 지 혼자 살겠다고 동분서주하지는 않았으니까요. Let's go, Sam! No! No, let's go! We gotta go home, Sam! Let's go! No! You're all right. Okay. That's okay. You're all right. You're all right. Samantha. Samantha, look at me, girl. Hey. You're okay. You're okay. Samantha. Just gotta get you home. Gotta take you home. Let me take you home. All right. Come here. 네, 어떤 영화의 클립인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윌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죠. 나는 전설이다의 한 대목 들으셨는데요. 자, 이 영화는 다 죽고 혼자 살아남는다는 가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가상현실화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전히 인간으로 남은 이는 그가 알기엔 주인공 로버트 네빌 혼자입니다. 밤이면 바이러스 때문에 변종 인류가 된 좀비들과 힘겹게 싸워야 하고 낮에는 미칠 듯한 외로움에 치를 떨죠. 유일한 생존자가 겪어야 할 극단의 고독이 나는 전설이다의 표면적인 설정이지만 이 영화는 주인공으로부터 고독 이상의 것을 미묘하게 포착해내죠. 특히 그가 아무도 없는 텅 빈 뉴욕의 도로를 그 어떤 방해물도 없이 마음껏 질주하는 장면. 객석으로부터 일말의 해방감을 끌어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는 온갖 사람들로 북적댔던, 지금은 정글처럼 변했지만 동시에 문명의 잔재인 이 도시는 이 대목에선 바로 그만을 위한 놀이터가 된 셈입니다. 뭐랄까요? 군중 속의 고독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모든 성가신 존재들이 사라진 채 문명의 이기를 독점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어떤 역설적인 희열을 안겨준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 희열은 고독을 극복할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예의 그 외로움을 달랠 이들과의 조우가 기다리죠. 이 지점에서 신의 섭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신처럼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겨 살아남은 이가 하필 네빌과 같은 건장한 어른 남자가 아닌 여자와 아이라니. 네, 네빌과 안나, 이 두 사람은 인류 멸망 뒤에 신이 준비하신 아담과 이브일까요? 어쨌든 이제부터 영화는 이들의 가족 서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012와 유사한 행보를 내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네빌이 2012의 잭슨처럼 오로지 살아남는 것만을 추구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고요? 네, 그에겐 메시아, 인류 구원자로서의 남은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야 기독교적인 종말론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서양 영화가 안고 짊어져야 할 최후의 보루이니 뭐 그러려니 해야겠지만요. 어쨌든 나는 전설이다 역시 인류가 망해서 슬프다기보다 나만 살아남은 은밀한 쾌감, 이것을 은근슬쩍 객석에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롤러코스터의 기본 전제는 속도와 궤도가 선사하는 짜릿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내 탑승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화 속의 제나는 많은 부분 롤러코스터 게임과 같은 겁니다. 요즘엔 진화된 3D 기술을 활용해서 그 게임의 궤도가 갈수록 더 찬란해지고 있습니다만 나만은 안전하게 살아남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했던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사과나무고 뭐고 우린 그저 살아남고 싶을 뿐입니다. 잭슨도 살고 전처도 사는 것처럼 이왕이면 아리따운 이성 한 명 같이 살아남는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이번 주 개봉 신작 알아보고 현금 평점도 매겨보는 개봉작 두루치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모두 3편의 영화를 두루 쳐볼게요. 볼륨 업! 네, 이선균 주연의 영화 끝까지 간다. 이번 주 개봉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하필 감찰반이 떴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차를 모는 우리의 주인공 고건수 형사. 그만 누군가를 차로 치고 맙니다. 피해자는 목숨을 잃고요. 고건수는 시체를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어서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옵니다. 감찰반을 피해서 하필 어머니의 관에다가 시체를 넣어 숨기는 불효 막심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일단 한숨 돌렸다 싶었는데 정체 모를 목격자로부터 협박 전화가 걸려오죠. 시체를 내 앞으로 가져와. 네, 이런 협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제부터 고건수와 그를 압박해 들어오는 또 다른 남자 박창민 간의 정면 대결이 본격화됩니다. 영화 끝까지 간다는 제목 그대로 두 남자의 끝장 대결을 펼쳐 보이는데요.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악과 차악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에게 팽팽한 긴장감을 안겨주기에는 드라마의 밀도가 다소 헐거운 게 흠이죠. 이선균의 연기 변신도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비리 경찰이라는 캐릭터에 쫙 달라붙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조진웅의 악역 연기는 역시나 훌륭합니다만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뭘 어쩌자고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딱히 뚜렷한 대답을 얻기가 쉽지 않네요. 영화 끝까지 간다에 대한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6점, 현금 평점은 9,000원 기준에 7,000원입니다. 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는 에로틱 스릴러 귀적 극장가에 이번 주에 간판을 겁니다. 이 영화는 귀신이 산 사람, 그것도 산 여자를 탐한다. 이런 아주 이상한 독특한 그런 설정을 펼쳐 보이는데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귀접입니다. 귀신과 교접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한 여자가 어느 날부터 귀신에게 강제로 귀접을 당하는 일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밤마다 자신을 찾아와 괴롭히던 귀신은 상대를 바꿔서 이번에는 그녀의 동생에게로 옮겨가서 통정을 하기 시작하죠.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동생의 모습에 언니는 모든 걸 바쳐서라도 동생을 보호하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동생을 괴롭히는 스토커까지 나타나서 두 자매를 위협합니다. 이 영화는 호러 영화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는 가운데 이른바 B급 영화적인 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예산으로 제작된 만큼 아주 밀도 높은 화면 연출이나 유려한 드라마를 기대한다면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화 귀접은 저예산 영화의 한계를 B급 영화적인 호흡으로 돌파하려는 참신함이 돋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소 거친 이야기 전개와 편집이
관객들을 몰입시키기에 살짝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창의성 지수는 귀신과 통정한다는 설정의 참신성 때문에 10점 만점에 7점, 현금 평점은 7,000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질에서 온 휴먼 드라마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만나보시겠습니다. 온갖 말썽을 다 부리고 다니는 꼬마 제제. 아버지는 실직 상태고 어머니는 돈 벌러 자주 집을 비우니까 사고 뭉치는 거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유일한 친구란 게 집 뒤뜰에 있는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 제제는 이 나무와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나마 위안을 얻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멋진 차를 몰고 다니는 포르투가 아저씨가 다친 발을 치료해 준 걸 계기로 친구가 됩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제제, 이제 포르투가 아저씨와의 교감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배우게 되죠. 영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지난 1968년에 발표된 브라질 작가 바스콘셀로스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역시 브라질 출신의 영화 감독 마르코스 번스테인이 스크린으로 옮겼습니다. 원작에 충실한 가운데 어린 제제의 눈에 비친 세상의 풍경을 다채로운 영상 감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꼬마 제제와 포르투가 아저씨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한 아이의 묵직하고도 감동적인 드라마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 현금 평점은 12,000원입니다. 네, 애니메이션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카우보이 비밥에 삽입된 칸노 요코 곡이죠. 탱크 들으시고 와서 시네톡톡으로 이어갑니다. 벽안의 평론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눈빛이 벽안은 아니시네요. 푸른 눈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맞아요. 갈색 쪽이 가까우신 것 같아요. 네, 약간 갈색이네. 네. 나알씨 팟캐스트에서 나알씨가 그 오만과 편견의 미스터 나알씨하고 같은 스펠링입니까? 네, 같은 스펠링인데. 네, 거기서 네. 근데 다시 이렇게 표기 하잖아요. 맞아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예.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렇게 달씨라고 시작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D-A-R-C-Y.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데. 네, 달씨. 다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통 달씨 밖에 부를 때 달씨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무슨 성이 달씨 달이고 뒤에다가 뭐 씨 붙이는 것처럼 김씨 씨 하는 것처럼 달씨 옛날에 병원 가는데 예. 그리고 이름이 나왔어요. 어떤 간판에 세 글자만 나와요. 네네. 그래서 달 18. 사람들이 다 웃어요. 씨발. 진짜 웃기다. 아, 그렇군요. 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영화평론가 달씨 밖에 아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모르는 분들한테는 아마 이 영화 소개되면은 금세 누군지 탁 눈치채실 거예요. 여기 임성수 감독의 돈의 맛. 거기서 굉장히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셨잖아요. 아주 뭐랄까 소돔과 고모라적인 그런 되게 퇴폐적인 어떤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뭐 미국인 비즈니스맨인가요? 그런 역할로 또 등장하셨죠. 네. 어쩌다가 어떻게 또 연기 쪽에도 또 발을 디디셨어요? 뭐 전혀 기대했던 거 아니라 예. 내가 영화 일을 하면서 네네. 아마 감독도 많이 만나서 알게 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내가 독립영화 원나잇 스탠드라고 네네 원나잇 스탠드 또 나오셨잖아요. 네. 거기 거의 우연히 나왔는데 임 감독님이 그 영화 보게 돼서 뭐 돈에 준비했을 때 뭐 할리우드 배우 쓰는 것보다는 잘하는 달씨가 쓰면 어떨까 생각. 그게 아니라 싸서 쓴 거 아닐까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개런티는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았어요. 할리우드만큼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연기는 쏠쏠하게 괜찮게 잘하는데 개런티를 적게 줘도 되니까 달씨 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려운 역할이라서 좀 많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연기를 원래 전공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연기 쪽으로 이렇게 또 발을 딛게 되니까 또 꽤 잘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본인이 제가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네 아마. 그냥 카메라 앞에서 편한 느낌 들긴 해요. 근데 연기 잘하는 느낌 전혀 없는데 근데 별로 긴장되진 않은 것 같아요. 참 그것도 재주네요. 예.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지금 달씨 밖에 씨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이 어디 출신이시죠? 고향은 매사추세츠 쪽인데. 매사추세츠. 네, 그래서 버스턴에서 한 중부인가요? 동부 쪽이죠? 네. 예. 네, 되게 시골이에요. 시골. 예. 네. 차 타면 뭐 버스턴 한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데. 보스턴하고 가깝고요. 네. 거기서 영화를 전공하신 겁니까? 어떻게 영화 쪽하고 인연이 다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전공은 제 러시아어. 러시아어. 러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 많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사실 영화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영화 많이 보고 영화 좋아하는 친구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오게 되고 뭐 한국 영화 어떤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좀 영화 좀 많이 보다가 내가 그냥 취미로 내가 웹사이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시작했어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근데 갈수록 그러니까 전공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영화를 좋아하셨고 많이 보시다가 한국에 또 다른 계기로 오게 됐고 오시게 돼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국에 처음 오신 게 언제시죠? 97년이었어요. 97년이면 벌써 15년, 16년 그 정도 됐네요.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와서 또 한국어도 배우시고. 그럼 이쪽에서 어떤 잡을 가지시고 움직이셨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는 제 영화 강사로 왔는데. 영어 강사로. 네. 그래서 가르치다가 조금씩 다른 일 생겼어요. 제가 웹사이트 먼저 만들라고. 그리고 런던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자로 일해달라고. 어떤 매체였죠? 그 스크린 인터내셔널. 스크린 인터내셔널. 영국 쪽의 영화 산업지인데. 그래서 한국 영화에 대한 뉴스 쓰고. 그때 뭐 자막 교정하는 일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면서 조금씩 일이 좀
여기저기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영화들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서구에 그러니까 해외에 이제 우리 영화를 좀 알리는 그런 역할 또 자막 감수 같은 거 하시면서 혹시 네. 영어 자막이 혹시 틀렸나 뭐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것도 이렇게 네. 체크를 해주시고 네. 뭐 이런 역할을 막 하시다가 보니까 어느새 영화 평론가가 돼 버리신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뭐 리뷰 같은 거 그냥 저 혼자서 네. 웹사이트에다가 넣었는데 네. 근데 네, 어느 날부터 네. 부탁이 왔어요. 네. 연락이 오고 근데 되게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왔을 때도 네. 한국 영화 그때 막 붐이 시작했었는데 그랬죠. 예. 그리고 해외에서도 관심이 처음으로 생겼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달씨하고 저가 약간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그 뉴스 전문 채널 YTN 기자로 입사를 했다가 네. 그 영화 전문지인 필름2.0으로 옮긴 시점이 달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시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국 영화가 공동경비구역 JSA, 뭐 친구 이런 영화 2000년대 초반부터 막 우길승천하면서 네. 되게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런 그 담론에 대한 수요들도 늘어나고 또 평론들도 주목을 받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씨 같은 사람도 먹고 살기 시작하고 네. 먹고 살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필름 입장을 옮기게 돼서 지금 영화평론가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초창기에 한국 영화의 어떤 매력에 좀 이렇게 매료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 어떤 나는 한국 영화에서 이런 에너지를 봤다라고 해줄 수 있다면요. 그때 제 느낌은 한국 감독들은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 영화 만들고 싶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한국 영화 그렇게 뭐 흥행적으로 그렇게 성공해본 적 없었죠. 그랬죠. 예. 뭐 아주 가끔씩 뭐 섭변제 정도 100만 돌파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 네. 근데 이제 젊은 시대 감독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냥 이미지가 한국 영화 이미지가 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네, 바뀌었죠.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아마 처음으로 한국 영화 칸 영화제도 경쟁 부분에 들어오고 그게 최초로 들어간 게 그 취하선 아니었나요?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최초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지화선 처음으로 상을 받고. 춘향전도 맞습니다. 춘향전이 경쟁 부분 첫 진출했죠. 예.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다 옆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예. 네. 그러면 초창기에는 일단은 임권택 감독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좀 하셨겠어요. 네. 사실 한국 오기 전에 내가 한국 영화 딱 2편밖에 못 봤어요. 근데 오기 전에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섭변제 보게 됐어요. 한국 친구가 소개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조금 어려웠지만 한국 와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다시 보니까 더 잘 봤어요. 더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리고 임권택 감독님이 지금도 내가 70년대 만든 영화과 뭐 80년대 영화를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게 보고 지금 몇 년 전에 이태리에서 우디네 국정 영화제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한국 영화 70년대 해고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왕십리도 보여주고 뭐 신궁이라는 영화 잘 알려지지 않은 임권택 영화 거기 상영했는데 지금도 되게 인기 많았어요. 임권택 감독 영화 가운데 가장 최고의 걸작, 달씨가 뽑는 최고의 걸작은 뭘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춘향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내 최고 걸작 꼽으려면 아마 길소뜸? 되게 처음으로 봤을 때 그 엔딩이 좀 충격받았고
다른 인권책 영화 비교하면 네. 뭐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네네. 근데 네, 스토리가 되게 강해서 네,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렇군요. 임권택 감독 말고 또 날씨를 매료시킨 한국 그 작가주의 영화 감독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최근 감독 중에서 옛날부터 봉준호 감독 되게 좋아했어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잘 봤어요. 잘 보셨어요? 네, 여기서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좀 더 인기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네. 지금 뭐 해외에서 그 흥행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6월 말에 네네. 드디어 그게 미국에서 개봉하게 되는 뭐 할 건데 좀 네, 일이 생겨서 좀 많이 딜레이 됐어요. 네, 영국 뭐 미국 아직 개봉하지 못했는데 네, 프랑스에서는 이미 개봉했고요. 네, 프랑스에서 그 만화가 네네. 원래 좀 유명한 거라서 예. 거기서 좀 잘 됐고 홍콩 아시아에서 이미 개봉한 상태예요. 저는 뭐 같은 평론가로서 이 지점에서는 또 달시하고 이제 설국열차에 대한 어떤 감상평이 좀 엇갈리네요. 저는 네. 봉준호 감독 영화 가운데 설국열차가 제일 못 만든 영화다.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다른 작품들은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매물 이런 영화들은 뭐 저는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또 봉준호 감독은 또 그 흥행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드문 또 감독 가운데 한 명이죠. 네, 또 그 안에 또 사회적인 메시지를 잘 녹여내는 그런 뭐 한국 영화의 또 아주 큰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또 뭐 김기덕 감독이 사실은 외국에 나가면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해외 분들이 김기덕은 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한국 영화 김기덕은 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위상이 대단하죠 해외에서는. 네, 네 그렇게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인데 뭐 되게 저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찍어서는데 한국에서는 뭐 유명한 사람이지만 근데 뭐 사람들이 김기덕 영화 많이 보지는 않고 거의 안 봐요. 네. 김기덕 감독 영화를 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싫어할지 나는 좀 가끔 가다가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 영화 언어를 관용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불편하다, 뭐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주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김기덕 감독이 그렇게 영화 안에 어떤 폭력성이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은 한국 사회 자체의 은유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각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관객들이 김기덕 감독 영화를 보는 것과 해외 관객들이 또 호의적으로 보는 것이 상반되고 오히려 해외 관객들이 훨씬 더 좋게 보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설인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은 해외 관객들이 보면 아주 특이한 영화라서 특이하다. 이런 영화 처음 보는 느낌 들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 보여주니까 약간 불편한 점도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 아니면 그런 불편함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김기덕 영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좋아하는 작품도 있고 뭐 싫어하는 작품도 있는데 그렇게 해외에서 뭐 주목받는 것은 저도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한국 영화를 소비하는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감독들과는 또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외국만 나가면 무조건 김기덕 하니까. 근데 김기덕 감독이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막 엄청난 대접을 받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뭐 아시잖아요. 예전에 경찰서 갔다가 무슨 취재하러 갔다가 노숙자 취급받아가지고 갔던 거.
행색이 남루하다고 노숙자 취급받아가지고 네. 시장에 갇혔던 그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홀대를 받으니 본인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네. 한국에만 들어오면은 아무도 못 알아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네, 오히려 뭐 박찬욱, 봉준호 막 이런 것만 하니까 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작품색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약간 좀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스노비즘이라고 하죠. 네. 약간 속물적인 어떤 그런 교양이라든가 이런 네. 측면에서 영화도 좀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의 영화 문화에 대해서. 한국 영화 문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김기덕 감독과 다른 감독들을 대하는 태도의 어떤 상반된 그런 네. 부분이 네. 그 스노비즘적인 그런 그 측면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전반적으로 네. 새로운 영화 나오면 네네. 사람들이 일단 뭐 좋은지 뭐 나쁜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아, 돈. 특히나 요즘 그 한국 영화계 정말 돈의 논리가 좀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하 씨가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 에너지가 많이 좀 희석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본인도 좀 실감하세요? 어떠세요? 네, 그런 것 좀 느껴요. 10년 전이라도 좀 새로운 영화 만들고 싶다고 네. 하면 아마 투자도 받을 수는 있고 네. 어떤 뭐 리스크가 가지고 영화 만들 수 있는데 네. 요즘에는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유명한 감독 아니면은 특히 전문 감독도 좀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데뷔하고 싶으면 좀 아주 익숙한 스토리 가지고 네. 뭐 스타일이 너무 뭐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 다르진 않게 해야 되니까 네, 좀 아쉬워요. 거기서 거기인 영화들이 막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네. 조금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하면 아예 투자 자체가 안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물량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영화가 점유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뭐 다시도 절감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할리우드 영화의 대결 구도 여기에 네. 특히 언론이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이겼느냐 졌느냐 맞아요. 점유율이 더 높냐 낮느냐 네. 이걸 가지고 그 따진다는 거죠. 그 한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밀도라든가 질량을 네. 그렇게 점유율로 그 환산해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건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점유율이 네. 무조건 높다고 해서 네. 우리 한국 영화 문화가 그럼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는 아니잖아요. 꼭 그렇진 않죠. 예. 네.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네. 점도 있는. 사실 너무 경쟁이 아예 안 되는 상태라면 그것도 큰 문제인데. 근데 뭐 할리우드 영화보다 사람들이 돈 많이 봤다는 것만 가지고 사실 중요한 것은 좋은 영화 만드는 거고 앞으로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영화 만들면 그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돈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것 좀 좋은지 나쁜지 그 얘기가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해외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관심의 척도 이런 것들을 달씨가 제일 먼저 좀 실감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2000년대 초중반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해외에서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은 좀 온도차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있어요. 10년 전에는 뭐 한국 영화 되게 핫이었고 핫한 아이템이었죠. 네, 그래서 다들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어떤 영화 나올지 되게 궁금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중요한 뭐 영화계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관심 있게 보지만 근데 막 옛날만큼 새로운 영화 안 나오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디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큰 영화도 나오고. 네네. 가운데는 좀 많이 없으니까 사실 네, 큰 영화이거나 뭐 유명한 감독이거나 아니면 뭐 아주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 그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네. 양극화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 뭐 칸 영화제가 뭐 우리나라 영화의 어떤 뭐 작품성이라든가 저변을 뭐 잴 수 있는 뭐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컴피티션에 한국 영화가 단 한 편도 초청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지점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맞아요. 이것도 돈 얘기지만 예산이 보면 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는 예술 영화지만 아주 저예산 영화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좀 여유롭게 예술 영화 찍을 수 있는 환경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뭐 김기덕, 홍상수, 뭐 이창동, 적은 예산 가지고 영화 만들거나 아니면 뭐 봉준호처럼 좀 상업적인 느낌 들면서 영화 만들 수 있는데 근데 특히나 아마 이창동 같은 감독님은 일단 많지는 않고 그리고 뭐 30억 40억 가지고 영화 지금 만들 수는 없는 환경이 돼버려서 네, 사실 칸을 가고 싶으면 그런 영화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으로 전두현 씨 간 거 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또 세대적인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홍상수, 김기덕, 이창동 이후에 사실 한국 영화의 어떤 작가주의적 전통을 이어받을 만한 신예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재능의 문제인 것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영화의 전반적인 제작 환경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제가 보기엔 재능보다는 환경 훨씬 더 큰 이유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매년 나오는 신인 감독도 굉장히 많고 뭐 영화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화에 대한 열정이 느껴요. 뭐 외국 사람이라서 한국 와서 뭐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근데 특히나 젊은 감독들은 지속적으로 재밌는 영화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차세대는 어떻게 될지 좀 고민돼요. 저도 참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독립영화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뭐 편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안에서 분명히 작품적인 그 부분에서 평가해야 될 부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독립영화 진영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너무 많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극장에서 나오는 것도 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상업 영화보다는 인디 영화 훨씬 더 뭐 재미있는 영화도 많고 좀 다양하고 다양해서 개인적으로 그쪽에 좀 관심이 더 많이 갔어요. 연말에 탑10 리스트 만들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좀 섞여서 뭐 큰 영화도 있고 작은 영화도 있는데 근데 가면서 거의 다 작은 영화예요. 작은 영화 쪽에 탑10이 많이 포진이 됐습니까? 아마 뭐 적은 예산으로 만들면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희생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뭐 투자사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뭐 저렇게 하라고 그런 거 안 나오니까 훨씬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물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네. 네. 몇 편 정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달씨가 탑 10을 뽑은 영화들 좀. 네. 예. 뭐 평소에는 한 7편, 8편 정도. 네, 저예산 영화. 몇 편 정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애니메이션 사이비 되게 잡았고 연상호 감독의 네, 좀 보기 힘든 영화지만 되게 좋았었고 러시안 소설도 되게 잡았고 지슬은 뭐 네, 너무 많이 주목받았고 근데 사실은 지슬보다는 그 감독님이 첫 영화 뭐 이어도라고 그건 극장 개봉은 못 했는데 네. 둘 중에 내가 이어도 더 좋아요. 되게 잘 봤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희야 지금 도희야 아마 한 영화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 추정됐었죠. 네, 오늘 개봉했나요? 아마 지난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주 개봉했죠. 도희야가 이제 정주리 감독이 연출을 하고 이창동 감독이 제작을 맡고 배두나 씨가 주연한 영화죠. 네. 그 영화는 제가 자막기를 좀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좀 미리 봤어요. 그러셨구나. 네, 미리 보고 너무 잘 봤으니까 좀 깐느 어떤 반응인지 계속. 저는 이창동 감독 영화보다 더 좋던데요. 좀 다른 시선인 것 같아요. 하는데 여성 감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훨씬 더 그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섬세하고 아주 미묘한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제가 포착해내는 게 아주 남다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 정주리 감독이 저는 여자 이창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감독이 뭐 이창동 감독님 되게 영화 되게 좋아하신다고 얘기했었는데 스타일이 비슷하면서 느낌이 달라요. 그건 되게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시 이창동 감독의 시 되게 좋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뭐 걸작이죠. 네, 근데 뭐 둘 다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뭐 들꽃 영화제인가요? 들꽃 영화제인가요? 네, 들꽃 영화상. 들꽃 영화상. 그건 달씨가 그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거 관련해서 좀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응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어떤 영화상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처음에는 한 5년 전에 기사를 썼어요.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썼는데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뭐 Independent Spirit Awards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카상 다 알고 있는데 오스카상 좀 상업적인 영화 집중하는데 Independent Spirit Awards 뭐 독립 영화, 뭐 저예산 영화. Independent Spirit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립 영화 정신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영화제도 많은데 그리고 상 뭐 아예 없는 거 아니지만 근데 약간 Independent Spirit Awards 같은 형식으로 있는 영화제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면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물론 혼자 하는 거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이 같이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4월 1일 처음으로 했어요. 상을 누가 받았죠? 지슬 받았어요. 지슬이 받았군요. 그래서 그 전해 개봉했던 뭐 저예산 독립 영화 중에서 뭐 작품상, 뭐 여유준상 뭐 그런 상을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하실 거죠? 네, 계속 하고 싶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하실 거죠? 네. 한국 영화 전문가로서. 그렇죠. 먹고 사시는 일은 괜찮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뭐 날씨가 또 생계를 위해서 그 영어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거기 가서 영어 강의를 좀 들을까 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네, 강의 계속 하고 있고 경희대에서 강의도 하고 여름에는 고려대학교 뭐 어떤 여름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보다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보고 싶은데 근데 가면서 점점 바빠져요. 한국 영화 사랑을
계속해서 10몇 년, 20년 가까이 지금 한국에서 쭉 활동을 하시면서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미국인 한국 영화 전문가시죠. 날씨 밖에 오늘 모시고 시네 톡톡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 저도 그럭저럭 그걸 희미하게 알게 된 부디 평온한 세상이었고